미친 듯이 울부짖는 굴착기 엔진 소리가 흥겨운 결혼식 축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뻔뻔스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파렴치한 전남편 박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축배는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바로 이 문 앞에서 그들은 조강지처 강서연을 빈손으로 내쫓고 부유한 내연녀를 새 안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련한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굳건했던 철문이 뿌연 먼지 구름 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선두에 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서연이 내렸습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신처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불타오르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녀가 세차게 흔드는 붉은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무참히 짓밟았던 여자 앞에서 시댁 식구 모두가 경악하며 얼어붙게 만든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숨을 죽이십시오. 가장 잔혹하고 통쾌한 복수의 막이 이제 오릅니다. 한밤의 비는 마치 하늘도 조강지처의 찢어진 마음을 핥히려는 듯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환한 저택의 거실 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펜은 가늘게 떨리며 새하얀 A사 용지를 깊게 찢을 듯 힘껏 눌렸습니다. 삐뚤빼뚤하게 휘갈겨 쓴 그 서명은 그녀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청춘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탱했던 10년의 세월이 결국 이 얇고 차가운 종이 한 장 위에 허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마주한 것은 안타까움이 아닌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편 민준의 짜증 섞인 초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28살의 내연녀 김유미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진한 디올 향수를 뿌린 그녀는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명 다 했으면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셈이야? 이제 당신은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 집은 이제 유미 차지가 될 거니까. 시어머니 최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백단양 부채를 흔들며 날카롭고 악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낚아채 마치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서연을 보는 눈빛은 이제 막 집에서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눈빛은 극도의 도발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서연 씨, 민준 씨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에 죄는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남편을 지키지 못한 서연 씨에게 있는 거죠. 게다가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고 있고 저희 집에서도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요. 최 여사님의 귀한 첫 손주를 호적도 없이 태어나게 할 순 없잖아요. 가난하면 형편 좋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순진한 척하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도끼 서린 말을 듣자 서연의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살벌한 눈빛으로 겁주지 마. 10년 동안 이 집에 빌부터 먹었으면 됐잖아. 당신 옷은 저 캐리어에 다 싸뒀어. 당장 나가. 경비원 부르기 전에.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겠다던 남자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잔혹한 폭풍우를 몰고 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낡은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네 살배기 아들은 최 여사에 의해 2층 침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없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살기를 찾은 뒤에 다시 돌아와 아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비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후려쳤습니다. 서연은 텅 빈 아스팔트 길 위를
영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얇은 셔츠는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람은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맹세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부터 칼로 찢는 듯한 격통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격렬해서 서연은 캐리어를 놓치고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뜨거운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여도로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래를 더듬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선명한 붉은색이 망막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아이, 불과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된 아기. 오늘 저녁 근사한 식사를 차려 민준에게 알리려 했던 그 아이가 지금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불러주지 못했고 엄마의 온기도 느끼게 해주지 못했는데 아기는 이토록 더럽고 잔인한 가족에게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떠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하자던 남자에게 쫓겨난 바로 그 밤에 뱃속의 핏덩이를 잃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서연은 웅덩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처절한 흐느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견고한 철제 울타리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유미의 어깨에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조심스럽게 걸쳐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최 여사를 향해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녀와 아이의 피와 살 위에 세워진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정신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극의 절정에서 서연의 눈물은 멈췄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탐욕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잔인함을 더욱 만족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온몸에 묻은 진흙을 무시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핏발선 눈에는 더 이상 순종도 조강지처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복수심의 불꽃만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각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직 자신의 아이의 피가 말라붙어 있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재킷,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인 뒤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절대 누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떨리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내 딸 맞니?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어요. 아버지의 외손주를 죽였어요. 내일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버러지 같은 놈들.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듣지 않았어. 내가 박씨 집안 전체를 땅과 함께 갈아엎어 버리겠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창밖,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섬뜩하며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최 여사님, 이제 각오하세요. 그들은 잡초를 뿌리째 뽑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잠자는 맹수를 깨운 것임을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매끄러운 원목 바닥에 눈부신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이는 서연이 병실에서 겪고 있는 어둠과 극한의 냉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저택은 오늘 아침부터 축제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화려한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결혼식 천막이 하룻밤 사이에 마당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속한 준비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서연의 코앞에서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여전히 그들을 위해 한 끼 한 끼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돌보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최 여사는 오늘 새빨간 디자이너 드레스를 차려입고 목에는 개목걸이처럼 굵은 숭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작 깃털 부채를 흔들며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장식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축결혼 현수막을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요. 그래, 바로 거기. 오늘은 온 집안의 불을 환하게 밝혀서 저 가난뱅이 계집의 재수없는 기운을 싹 몰아내야 해. 10년 동안 그 애가 이 집에 붙어 있어서 내 아들 앞길이 막혔던 거야. 다행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고 그 골칫덩이를 내쫓았으니 이제야 박씨 집안의 운이 트일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번쩍이는 메르세데스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연녀 유미의 부모인 김 사장과 김 사모가 거만한 태도로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세 군데의 유명한 설렁탕 체인점을 소유한 김 사모는 언제나 스스로를 요식업계의 큰손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돈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는 졸부의 속물근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사모는 실크로 된 고급 한복에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현관을 들어서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사돈댁, 이 저택은 디자인이 좀 촌스럽네요. 우리 민준 서방이 서울 토박이의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만 아니었으면 제 금지 오겹 같은 딸을 이렇게 좁아터진 집에 시집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설렁탕 가게, 하루 매출이 사돈네 아드님 한 달 월급은 될걸요. 배신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포장하는 자들은 쓰레기에 향수를 뿌려도 여전히 쓰레기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사돈의 비수 같은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곧 들어올 막대한 재산과 설렁탕 체인점을 탐내어 재빨리 염치를 버리고 달려나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농담도 잘하시네요. 우리 유미가 여기 오면 여왕처럼 지낼 텐데요. 이 집이 새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도 확실하고 위치도 최고예요. 이제 두 집안이 하나가 되었으니 돈이 물처럼 굴러 들어올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황금빛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폭풍우 치던 밤에 유산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여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장담하건대 지금쯤 민준이 그 전처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넋놓고 있을걸. 김 사장이 턱을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분수도 모르는 여자는 쫓겨나면 충격받아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어른들이 아래층에서 잔인한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2층에서는 또 다른 잔혹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속이 비치는 레이스 슬립을 입고 이제 막 볼록해진 배를 감싼 채 당당하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서연과 민준의 공간이었던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마치 악취라도 나는 듯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구석, 서연의 4살배기 아들, 하준이는 옷장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손에는 엄마가 직접 떠준 털실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엄마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여자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유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뾰족한 구두를 신고 바닥을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사도우미에게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이 촌스러운 옷들 전부 다 버려요. 그리고 저 꼬맹이의 싸구려 장난감들도 자루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요. 눈에 거슬려 죽겠네. 내일부터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그 여자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촌스러운 냄새가 나서 태아한테 안 좋겠어.
마침 방에 들어오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파렴치한 남자는 동전과 같아서 값도 싸면서 시끄럽게 소리만 냅니다. 그는 떨고 있는 친아들을 보았고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입을 삐죽이며 발을 구르며 애교를 부리자 민준 씨, 설마 전처가 아까워서 이 쓰레기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남자의 얄팍한 부성에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런 싸구려 물건들은 버려서 속 시원하게 하자고. 민주는 차갑게 턱을 까딱이며 가사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자신의 장난감들이 한데 모이는 것을 보고 엉엉 울며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빠, 이건 엄마가 떠준 곰인형이에요. 돌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짝! 민준이 아닌 문 밖에서 달려온 최 여사가 아이의 작은 팔을 하늘이 내리치는 듯한 기세로 때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거꾸로 들어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엄마는 길바닥에서 객사했어. 이제부터 유미 이모가 내 엄마야. 뭐가 재수없게 좋은 날에 울고 불고 난리야. 김집사, 이재수 없는 녀석 당장 옥상 창고에 가둬요. 오늘하고 내일은 밥도 주지 마. 저 녀석이 울어대서 유미가 놀라 유산이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내 살배기 아이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복도를 따라 질질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은 내연녀를 위로하느라 바빠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의 잔인함보다 더 무서운 악행이 있을까요? 다른 여자의 미소를 얻기 위해 친자식이 학대받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의 속에서도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분노는 곧 보상받게 될 테니까요. 박씨 집안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저속한 광경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호탕한 웃음소리는 결혼식 음악과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위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서연의 마지막 유품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희희낙낙하는 그 순간 여기서 10km 떨어진 도시 최고층 금융타워 68층 가장 명망 높은 국제법률 사무소 본사에서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지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은 더 이상 어젯밤 빗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창백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도 최고층 금융타워 68층 박씨 집안 결혼식의 요란하고 저속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국제법률사무소 선진법무법인의 내부는 너무나 고요해서 통동으로 만든 괴종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은은한 백단향과 씁쓸한 아라비카 커피향이 어우러져 차갑고 압도적인 권위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한 여인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편하게 하려고 값싼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었던 긴 머리는 이제 세련된 레이어드 컷으로 다듬어져 우아한 웨이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기름때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트레이닝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아색 샤넬 수트가 그녀의 고상하면서도 당당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밑창의 루부탱 하이힐은 세상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강서연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유산의 고통 끝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창백한 여자였습니다. 시댁에 의해 찢어진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섬세한 화장은 입가의 창백함을 가렸고 오직 칼날처럼 날카롭고 천년의 빙하처럼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순종은 결국 잔혹한 이혼 서류 한 장과 차가운 빗속의 피웅덩이로 끝났습니다. 아랫배의 육체적 고통은 여전했지만 온몸의 세포를 불태우는 복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떡갈나무 문이 경호원에 의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시의 황금부지 절반을 손에 쥔 부동산 제국 선진그룹의 악명 높은 강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각진 얼굴에는
유일한 금지옥엽 딸을 보자 극도의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서연아, 내 착한 딸아. 재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딸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원비 청구서와 유산 진단서를 보자 그의 울퉁불퉁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빠가 말했잖니. 우리 집에 보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그런 시궁창에 들어가서 내 외손주까지 잃게 만든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가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여왕의 갑옷을 벗고 하녀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인격이 파탄난 자의 진심을 얻으려 희망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서연은 금지옥엽 외동딸로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민주는 비록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선량한 지식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날 민주는 비 내리는 처마 밑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오만한 재벌집 딸들을 혐오한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현명한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가정을 일구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를 믿은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의 블랙카드를 치우고 가족 그룹의 부회장직을 거절했으며 조용히 평범한 캐리어를 끌고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월급 몇 푼 안 되는 사무직으로 성실히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악독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며 몰래 아버지 회사 사람들을 통해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들을 민준의 회사로 넘겨주었고 그를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지금의 프로젝트 본부장 자리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와 명성을 얻자마자 서울의 설렁탕 가게 3개를 가졌다는 내연녀 유미를 만나자 민주는 곧바로 탐욕스럽고 비열하며 천박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서연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지금쯤 어느 구석에서 넋놓고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보여줄 거예요. 저 강서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수석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알루미늄 서류 가방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가 준비한 법적 비밀 병기입니다. 수석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박씨 일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 사용 증명서입니다. 그 땅은 원래 선진그룹의 개발 예정 부지였습니다. 15년 전 아가씨의 부친께서 이미 전체 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박씨 일가가 뿌리내리고 있는 그 저택은 사실상 임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최 여사가 자랑하던 것과 달리 그들에게는 정식 등기 부등본이 없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년 전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저택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 5억 원. 박민준 씨는 자신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무이자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투자조합은 아가씨 명의로 세워진 유령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그 저택은 아가씨 개인의 담보대출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박민준과 최 여사의 이름은 주민등록등본에 임시 거주자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법률 문서에 찍힌 붉은 글씨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10년 전 딸이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몰래 이 법적 안전망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빈손으로 쫓겨날 날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환호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빈손으로 내쫓았다고 의기양양해했습니다. 분명 지금쯤 그 가족은 그녀가 무너지고 미쳐버리는 모습을 기대하며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날카로운 법적 족쇄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들어 씁쓸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얀색 블레이저가 위험 있게 펄럭였습니다. 지금 몇 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10시 15분입니다. 박씨 집안 결혼식은 오늘 정오 11시에 반지 교환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섬뜩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룹의 제일 철거팀에 연락하세요. 어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때 민준 씨가 이 집이 낡았고 제 물건들이 새 부인의 눈에 거슬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채권자이자 토지 소유주로서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의 이사를 도와줘야겠네요. 이 결혼 선물이 그 집안 전체를 입도 다물지 못할 만큼 충격에 빠뜨릴 거라고 장담하죠. 투명한 유리창 너머 폭풍이 지나간 수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박씨 가족에게는 그들 인생 최악의 악몽이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오전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동네는 박씨 집 마당에 차려진 붉은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대형 스피커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객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잠 부딪히는 소리, 축하 소리가 너무 커서 수십 미터 밖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은 채 연회장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졸부 사돈인 김사모가 예물로 준 24K 순금 장신구들이 무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이 복이 없어서 10년 동안 빌어먹을 가난뱅이 며느리를 들여서 고생만 했어요. 이제야 그년을 내쫓고 이혼시키니 액땜한 것 같아요. 최 여사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하며 일부러 손목을 들어 번쩍이는 금팔찌를 과시했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좀 보세요. 젊고 예쁜데다 집안도 빵빵하고 뱃속에는 귀한 장손까지 품고 있잖아요. 예물도 부족함 없이 해왔다고요. 이번에 우리 민준이 인생 제대로 폈어요.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 위, 값비싼 호접란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유미는 가슴이 깊게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일부러 이제 막 볼록해진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새 남편 민준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둑질에 성공하고 스스로를 여왕이라 착각하는 자의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집과 부잣집 딸인 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조강지철을 내쫓은 결정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한 수였다고 확신했습니다. 행복을 강탈한 자들은 전리품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훔친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알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양가 귀빈 여러분,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랑께서는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과 평생의 약속을 증명하는 결혼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헛기침을 하고 안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유미는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을 수줍게 내밀며 가식적인 미소를 활짝 지었습니다. 최 여사는 객석에서 가장 큰 박수를 쳤고 박 씨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방금 자신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여자의 극심한 고통을 짓밟고 저속한 만족감의 절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지가 내연녀의 약지에 닿기 불과 몇 밀리미터 전의 그 순간 오오 그들의 발밑 땅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회 테이블 위에 탑처럼 쌓여있던 유리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더니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한 하객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누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골목 어귀에서부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몰려왔습니다. 중장비 엔진이 굉음을 내고
쇠사슬이 아스팔트 위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결혼식 스피커 소리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떠들썩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쾅, 쾅.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가 늘 자랑하던 박씨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던 견고한 철제 대문이 순식간에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장식용 화환과 붉은 예물을 깔아뭉개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하객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최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싼 공작 깃털 부채를 땅에 떨어뜨렸고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민주는 허둥대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놓쳤고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테이블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치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서히 걷히는 먼지 구름 너머로 전대미문의 광경이 나타나 결혼식장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선진그룹 로고가 선명한 노란색 굴착기와 포클레인 5대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나 저택 앞을 완전히 막아선 채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거대한 포클레인은 진흙이 가득한 버킷을 내려 축 결혼 현수막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쳐? 경찰 안 부르고 뭐 해? 다들 미쳤어? 정신을 차린 최 여사가 거대한 굴착기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사장과 김 사모는 잿빛이 된 얼굴로 결혼식 경호원들 뒤에 숨었습니다. 굴착기들 바로 뒤에 주차된 검은색 마이바흐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새빨간 밑창에 루브탱 하이힐이 부서진 벽돌이 흩어진 길 위를 당당하게 밟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민준의 입이 굳었고 동공은 극도로 수축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누군가 목을 조른 듯 욕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유미는 입을 떡 벌렸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상아색 샤넬 수트를 입은 고상한 자태, 바람에 흩날리는 우아한 웨이브 머리, 걸음걸이와 눈빛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왕족 같은 위엄과 압도적인 기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도 어젯밤 빗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창백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바다에서 걸어 나온 복수의 여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날 같은 눈빛은 무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하객들 모두가 경악하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경멸했던 빈털터리의 비천한 여자가 어떻게 오늘 이런 굴착기 부대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전 남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경멸적으로 훑어본 뒤 벌벌 떨고 있는 최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관계기관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그들 앞에 내보이며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무너진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를 내쫓으면서 이 집에 제 촌스러운 냄새가 배어 있어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10년간 며느리 노릇하면서 큰일 한 번 못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철거팀을 데리고 와서 댁의 대청소를 도와드리려고요.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붉은 서류를 세련된 손톱으로 톡톡 쳤습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명령에 따라 이 저속한 결혼식 천막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이 집 전체를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굴착기의 굉음이 다시 한번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집안의 악몽은 이제 막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통쾌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준비를 하세요. 시멘트 먼지가 공중에 자욱하게 날리며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자들의 목구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타이어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지는 매캐한 냄새가 값비싼 화장품 냄새와 뒤섞여
숨쉬기 힘들 정도로 끈적하고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친척부터 수다쟁이 이웃들까지 모든 하객은 이제 돌처럼 굳어버린 동상 같았습니다. 접시가 요란하게 깨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은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황량한 풍경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가 가장 먼저 백일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두껍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고 눈은 핏발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쿵쿵 구르며 마치 도살당하는 돼지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약이라도 빨았어? 감히 굴착기를 끌고 와서 우리 집을 박살내? 이 음탕한 년. 어젯밤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마자 어느 재벌 놈이랑 붙어 먹어서 백을 믿고 와서 행패야. 내가 경찰 불러서 당장 내년 목에 쇠고랑을 채워줄까? 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세장인 장모 앞에서 바람둥이 남자의 허황된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목에 맨 나비 넥타이를 잡아챘고 이를 갈며 무대에서 뛰어내려 울퉁불퉁한 주먹으로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이 쌍년아, 당장 여기서 꺼져! 언제까지 행패를 부릴 셈이야? 하지만 그 파렴치한 남편의 주먹이 서연의 머리카락 한 올에 닿기도 전에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난 검은 양복의 거구 경호원 2명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손짓 한 번과 팔꿈치 꺾기 기술만으로 배신자 남편은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먼지투성이 마이바흐 보닛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무력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값비싼 신랑 예복은 더러운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반걸음 물러나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남자가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삶은 새우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극도의 비웃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면 자신의 비열함을 변명하기 위해 쓸 줄 아는 것이 주먹뿐입니다. 그녀는 하얀 샤넬 재킷 어깨에 묻은 희미한 먼지를 태연하게 털어내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아주 좋아요. 어서 불러서 경찰이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을 체포하는지 아니면 10년 동안 남의 재산을 불법 점유하며 살아온 거지 같은 도둑놈들을 체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서연이 눈짓하자 수석 변호사가 즉시 다가와 붉은 직인이 찍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준과 최 여사의 눈앞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이 200평의 땅, 당신들이 등기부등본까지 있다고 자랑하던 이 땅은 15년 전부터 선진그룹의 개발 예정 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 선진그룹 회장님이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이십니다. 박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진그룹 수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제국, 10년 동안 시장 보고 밥하고 손빨래만 하던 그들이 고개도 못 들게 모욕하던 가난한 며느리가 선진그룹의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또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루브탱 하이힐이 바닥에 떨어진 호접난 장식을 바삭 소리를 내며 짓밟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3층짜리 저택, 10년 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 들어간 50억. 당신은 당신이 똑똑해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투자 조합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 투자 조합은 제 유령 회사입니다. 그 돈은 바로 저 강서연이 담보대출 형식으로 빌려준 돈이에요. 당신은 내 돈으로 집을 짓고는 비열하게 당신과 시어머니 이름을 임시 거주자로 슬쩍 끼워 넣었죠. 그렇게 하면 내 재산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민주는 입을 떡 벌렸고 두 눈은 흰자위만 보일 듯 뒤집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강제철거 명령서에 찍힌 선진그룹 로고를 보고 다시 저 밖의 노란 굴착기들을 보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 반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가장 달콤한 복수는 요란한 몸싸움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자가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비열한 민낯이 벗겨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만족스러운 기분 아닐까요? 최 여사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와인과 깨진 유리 조각이 낭자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무지 속에서 발버둥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안 믿어. 이 집은 분명히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넌 그냥 가짜 서류로 우리를 속여서 돈 뜯어내려는 거지? 사기꾼들. 이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아니라 김사모였습니다. 내연녀 유미의 어머니, 졸부 설렁탕집 사장 부부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땅에 저택을 가진 집안이라는 타이틀에 혹해 딸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을 잡으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한 사위는 전처의 땅에 빌부터 사는 놈이었고 집조차 빌린 것이었습니다. 김사모는 달려들어 최 여사의 뺨을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당장 우리 예물이랑 축의금 돌려내. 이 사기꾼들아, 감히 우리 딸을 속여?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미는 배를 꼭 껴안고 벽 구석으로 물러나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게 3개를 둔 부잣집 며느리는 이제 구석에 몰린 생쥐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동영상을 찍었고 어떤 이는 민준과 최 여사를 손가락질하며 경멸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죽음의 신과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총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됐군요. 오전 근무 시간도 끝났으니 인부 아저씨들도 점심은 드셔야죠. 그녀는 철거 팀장을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즉시 2번째 포클레인의 거대한 버킷이 굉음을 내며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쾅!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하얀 담벼락과 1층 거실벽 일부가 박살나며 벽돌과 돌덩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 중앙에 걸려있던 민준과 유미의 거대한 웨딩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수백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거짓된 추억, 박씨 집안의 화려한 겉모습이 차가운 쇠사슬 바퀴 아래서 지시겨졌습니다. 부서진 집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최 여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파렴치한 남편의 치욕스러운 고개 숙임을 싣고서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단지 집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 구석에 숨어 있는 내연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치명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한 역겨운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포클레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잔인한 강철 드릴이 단단한 대리석 벽을 뚫었습니다. 정성껏 가꾼 정원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부서져 내리며 최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값비싼 분재와 호접난 화분을 우박처럼 덮쳤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붉은 결혼식 천막을 잿빛으로 물들였고 화려한 5단 케이크 위에는 꺼끌꺼끌한 먼지층을 남겼습니다. 엔진의 매캐한 냄새, 낡은 벽돌의 키키한 냄새가 뒤섞여 쇠락의 맛, 산산조각 난 명예의 맛을 자아냈습니다. 50억짜리 저택이 점차 폐허 더미로 변하는 광경 앞에서 명예와 이익에 굶주린 자들의 진짜 얼굴이 가장 적나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 체인점 부자 부부인 김 사장과 김 사모는 이제 완전히 품위 있는 척을 벌였습니다. 김 사모는 비싼 실크 한복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올리고 최 여사의 부풀린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내 예물 돌려내! 사기꾼 할망구야. 너희 집구석은 전부 거짓대였잖아. 전며느리 돈 뜯어서 집 짓고 이제 우리 딸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내가 당장 고소해서 너희 집안 전부 감방에 쳐넣어버릴 거야. 최 여사는 머리채가 뒤로 당겨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지만
목에 걸린 금 목걸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박씨 집안을 떠받들던 하객들은 이제 황급히 뒤로 물러나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세기의 막장 드라마를 휴대폰으로 찍기 바빴습니다. 파렴치한 남편 민주는 이제 경호원에게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다가 붉은 직인이 찍힌 강제 철거 명령서를 보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집을 보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결국 깨진 타일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고상한 척하며 부유한 내연녀를 낳고 가난한 아내를 차버린 자신이 영리하다고 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경멸하던 조강지처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보석을 제 손으로 버리고 쓰레기 더미를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최 여사는 갑자기 김사모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서연은 빈털터리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외동딸이었다. 이 집, 이 재산,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모자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깨진 유리 조각과 벽돌 부스러기가 널린 바닥을 허둥지둥 기어다녔습니다. 찢어진 붉은 드레스는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붉은 루브탱 하이힐 근처까지 기어가 떨리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우리 박씨 집안 좀 살려다오.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정이 있는데 너도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잖니. 다 저 멍청한 민준이가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런 거지. 내가 널 내쫓고 싶었겠니. 제발 저 사람들 좀 멈추라고 해줘. 집이 다 무너지면 우린 어디서 사니? 여러분, 어떠세요?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어젯밤 폭풍우 속으로 며느리의 옷을 내던지며 가난뱅이라고 모욕하던 악독한 시어머니가 이제 꼬리 내린 개처럼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아기는 가면이 찢겨나갔을 때 서둘러 용서를 빕니다. 뉘우쳐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발치에 엎드린 비참한 생물을 내려다보며 극도의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 점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예정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때, 제 아들을 다락방에 가두고 굶길 때, 제가 차가운 빗속 피웅덩이에서 유산하는 것을 멀뚱히 지켜볼 때, 어머님의 그 예정은 어디 있었죠? 어머님 덕분에 선진그룹 회장님의 외손주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은 단지 그 핏값을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서연은 하이힐 끝을 털어내며 최 여사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타인의 피땀 위에 기생하는 자들의 명예는 결국 포클레인 드릴 앞에 시멘트처럼 연약할 뿐입니다. 계속하세요. 저거시를 박살 내버려요. 서연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쾅, 쾅. 세 번째 굴착기가 처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는 박씨 집안의 오만에 대한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폐허더미 위에서 기절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구석에서 내연녀 유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차지하려 했던 이 가족이 텅 빈 껍데기일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요. 너무 창피해요. 여기 있다가는 사람들 웃음거리만 돼요. 유미는 김사모와 김 사장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갈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마치 도망치는 범죄자처럼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등을 돌려 세 걸음쯤 갔을 때 죽음의 신의 음성 같은 맑은 목소리가 자욱한 먼지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유미 씨,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결혼식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볼록한 배를 꿰뚫는 듯한 서연의 칼날 같은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재킷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천천히 꺼내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굴착기 부대까지 끌고 온 건 단지 집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바로 당신 뱃속의 귀한 장손을 위한 선물이죠. 시댁 식구들이 아직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가버리실 수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 충격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설마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서연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 안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 폐허 주변의 공간이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습니다. 굴착기 엔진은 여전히 묵직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방금 무너져 내린 벽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서연의 길고 우아한 두 손가락 사이에 들린 얇은 하얀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하얀 블레이저 자락을 날렸고 웨이브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녀의 날렵한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들에게 마지막 판결문을 든 심판관처럼 역광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또 꾸미는 거예요? 내연녀 유미가 더듬거리며 뾰족한 구두를 신고 몇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소중한 배를 꼭 감쌌습니다. 사기꾼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든 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비웃는 듯한 미소에는 차가운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봉투를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휘! 여러 장의 큰 사진과 몇 장의 서류가 봉투에서 미끄러져 나와 바람에 흩날리며 민준의 구두 코앞, 깨진 타일 조각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핏발 선눈으로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숙여 사진들을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남편의 동공은 극도로 수축되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입은 굳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의 귀한 장손을 임신한 새 아내 유미가 배가 불룩 나온 웬 늙은 대머리 남자와 5성급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 남자와 마트에서 아기용품을 고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타는 그 흔한 불륜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끼워져 있던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고급 산부인과에서 양수를 채취하여 실시한 유미 뱃속 태아의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NIPT,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박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의 고막에 차가운 비수처럼 하나씩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태아는 14주차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당신이 부산으로 출장 가서 저 여자와 몰래 동침한 날부터 지금까지는 겨우 8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시간 여행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 여자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체는 박씨 집안의 핏줄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쾅! 보이지 않는 천둥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이라 자만했던 남자의 허황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미는 알고 보니 유부남 재벌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고급 접대부였습니다. 배 나온 늙은 남자와 사고를 쳐 임신했는데 본처에게 들켜 된통당하고 나자 곤경에 빠진 그녀는 뱃속 아이를 떠넘길 숙주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도 한복판에 3층짜리 저택을 가졌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서울 토박이라는 허울까지 쓴 멍청한 남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유미는 즉시 민준을 희생양으로 삼고 부잣집 딸인 척 연기하며 가짜 임신을 빌미로 민준이 가난한 아내를 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람난 남자들은 자신이 절세미녀들의 안식처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썩은 것들을 내다버리는 번쩍이는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이 개 같은 년, 민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구겨버리고 비틀거리며 유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다른 놈 새끼를 나한테 떠넘겨? 내 집 돌려내, 내 아내 돌려내. 유미는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입가에서 피를 흘리며 엉엉 울고 배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장 가족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절했다가 이웃들이 뿌린 찬물에 겨우 정신을 차린 최 여사는 아들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민준이 남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머리에 또 한 번 망치를 맞은 듯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 귀한 손주가 민준이 아들이 아니라고? 최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유미를 노려보다가 반쯤 무너진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를 얻고 귀한 손주를 보아 대를 잇겠다는 꿈이 수만 조각으로 깨져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더니 거품을 물고 다시 바닥에 쓰러져 두 번째로 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하나 다가와 부축하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통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인과응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혹했지만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설렁탕 체인점 사장 부부인 김 사장과 김 사모가 잿빛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금지오겹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들은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년, 네가 이 늙은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김 사장은 소리치며 발에 신은 구두를 벗어 유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는 목과 손목에 걸려있던 금 장신구두를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허둥지둥 풀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파혼이야. 당장 파혼해. 난 너처럼 음탕한 딸 둔 적 없어. 오늘부터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든 살든 내 맘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졸부 부부는 무너져 내리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미친 남자 발치에서 울부짖는 딸을 버려두고서 이제 아무도 교활한 내연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이 불지른 판에서 버려진 쓸모없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깨진 타일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 그의 셔츠 한 장 한 장을 빨아주고 끼니마다 밥을 차려주었던 사람, 재벌가 외동딸의 신분을 숨기고 그의 뒤에서 묵묵히 그를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 그는 제 손으로 그녀와 이혼했고 폭풍우 치는 밤에 그녀를 내쫓고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들였습니다. 그는 집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미래 전체를 잃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천번만 번 잘못했어. 민주는 자갈밭 위를 무릎으로 기며 서연의 바지 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 집은 부수지 마.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당신이랑 우리 아들 다시 맞이할게. 서연은 마치 거머리를 피하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내 10년의 청춘을 당신은 뿔 달린 배신으로 갚았죠? 이제 당신의 배신을 하늘이 뻐꾸기 아빠라는 딱지로 갚아주네요. 이 계약은 아주 공평해요. 축하해요.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위풍당당한 하얀 블레이저 자락이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철거팀에게 손짓하며 계속 부수세요. 이 마당까지 싹 다 밀어버려요. 이제 제 아들을 데리러 가야겠어요. 굴착기의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성을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폐허더미 아래서 배를 부여잡은 여자의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쇠사슬 바퀴가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지시겨 거짓과 잔인함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굴착기의 굉음이 멈췄을 때 저속한 결혼식의 잔해는 황량한 전쟁터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시멘트 냄새,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치욕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의 10년 자부심이었던 박씨 집안의 저택은 이제 정면, 거실, 정원이 전부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흉하게 드러난 벽의 녹슨 철근은 마치 이 가족의 거짓된 민낯과도 같았습니다. 뒤쪽 건물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금이가 위험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화려한 수도 한복판에서 몸 누일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돈의 반짝임은 썩은 인격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금박이 벗겨지면 남는 것은 악취나는 고철 덩어리뿐입니다. 지금의 광경은 실로 통쾌했습니다. 인부들이 민준과 최 여사의 싸구려 옷 몇 벌이 담긴 비닐 포대를 길가에 거칠게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내쫓으며 의기양양했던 가족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이가 빠진 낡은 냄비와 그릇을 허둥지둥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서연은 페어더미 옆에 주저앉은 전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어느새 사라진 내연녀 유미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걸음으로 폐허를 가로질러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집 뒤편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오늘 아침 악독한 시어머니가 친손자를 무자비하게 가두었던 어둡고 답답한 양철 지붕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경호원의 발길질에 박살나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바퀴벌레와 거미줄로 가득한 골판지 상자가 어지럽게 널린 어두운 방구석. 작은 몸체가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4살배기 아들 하준이는 팔 하나가 떨어진 곰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갈증과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익숙한 모습을 보자 순수한 눈이 커지며 억눌렀던 눈물이 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가 엄마 길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배고파요. 서연의 심장은 마치 칼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비둘기처럼 온순할 수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독수리로 변합니다. 그녀는 달려가 잡고 뜨거운 아들의 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강철 같은 여인의 눈물이 이제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죽었어. 하준이 데리러 왔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아이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들어 이 지옥 같은 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이 하준이를 안고 폐허가 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어디선가 최 여사가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사람들이 뿌린 찬물에 기절했다 깨어난 참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유미 뱃속의 아이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미친 눈빛은 마지막 구명줄처럼 하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내 손주, 박씨 집안의 장손. 그 애는 두고 가. 이년아, 넌 이혼했어. 우리 집 핏줄을 데려갈 권리 없어. 최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아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치마 자락에 닿기도 전에 2명의 경호원이 냉정하게 막아서며
그녀를 자갈더미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목덜미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나 때렸어요. 내 장난감 버렸어요. 서연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핏줄이라고요? 어젯밤 아들을 부추겨 저를 내쫓고 이 아이를 다락방에 가두고 굶기면서 가짜 장손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이 아이가 핏줄이라는 건 기억하셨나요? 아이의 물건을 내던지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 엄마더러 길바닥에서 죽으라고 저주할 때 말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 이제야 손주가 있다는 게 생각나셨어요? 민준도 그때 기어왔습니다. 파렴치한 남자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랑 예복 셔츠는 찢어졌고 얼굴은 초췌하며 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다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보고 겁에 질려 우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아내와 수십억짜리 집뿐만 아니라 가장 신성한 부성애마저 제 손으로 죽여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아들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민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며 메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개자식인 거 알아.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 하지만 하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내 핏줄이야. 집도 부쉈고 나한테 벌도 줬잖아. 제발 아버지로서의 권리만은 빼앗지 말아줘. 내가 두 사람에게 평생 갚을게. 허영심을 좇아 핏줄을 버린 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혈육의 정을 운운하는 것.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여러분, 잘못된 곳에 베푸는 관용은 자신에 대한 잔인함일 뿐입니다.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해방감과 극도의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 당신이 대놓고 내연녀를 끼고 돌며 엄마를 찾는 아들의 울음을 외면했을 때 당신은 그 권리를 제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제가 어젯밤 당신 가족의 잔인함 때문에 빗속 피웅덩이에서 유산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10년간의 박민주는 죽었다고.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마이바흐를 향해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전 남편의 가슴에 남은 희미한 희망마저 짓밟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배신의 가장 큰 대가는 재산을 잃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고독이죠. 당신은 여기서 그 허황된 자존심과 치욕을 끌어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세요.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그녀의 권위 있는 세계와 박씨 집안의 더러운 폐허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고급 세단은 최 여사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과 뒤늦게 땅에 머리를 밟고 후회하는 파렴치한 남편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하고 업보는 치러야 합니다. 여자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절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 복수극,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켰나요? 하지만 잠시만요. 내연녀 유미의 업보와 박씨 집안의 처참한 나날은 다음 부분에서 우리를 더욱 통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제 철거의 먼지는 완전히 가라앉았지만 죄인들을 올가매는 인과응보의 폭풍은 이제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여왕의 위엄을 지닌 채 아들과 함께 떠났고 뒤에는 한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이 이제 어두운 수렁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처참한 전쟁터만이 남았습니다. 사흘 후 저주받았던 결혼식이 열렸던 김 사장과 김 사모의 유명 설렁탕 체인점.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시청 위생과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지시 아래 내연녀 유미 가족의 졸부 가면이 찢겨나갔습니다. 어둡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에서는 표백 화학물질에 담가둔 썩은 고깃덩어리와 파리떼가 둥둥 떠다니는 육수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단 한나절 만에 최고의 맛집으로 칭송받던 설렁탕 체인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원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가게로 몰려와 굳게 닫힌 셔터에 젓갈과 썩은 계란을 던졌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은 이제 비린내 나는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평생의 사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본 김사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구석에서 배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던 딸 유미의 비싼 붙임 머리를 잡아채 뒤로 젖혔습니다. 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 재수 없는 년,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 와서 집안을 풍비박쌌네. 김사모는 이를 갈며 유미의 두꺼운 화장 위로 불꽃 같은 따귀를 날렸습니다. 유미는 충격에 빠져 얼굴을 감싸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내쫓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죽든 살든 내 알바야. 난 너처럼 집안 망신시키는 딸 둔 적 없어. 김 사장은 집안에서 유미의 옷가방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내던지고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친부모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유미는 비틀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인도를 걸었습니다. 뾰족한 하이힐은 만신창이가 된 몸과 점점 불러오는 배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속임수를 뿌린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진흙탕에 빠져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채 발버둥치다 죽어갑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었고 은행카드는 부모님에 의해 정지되었으며 옛 애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는 썩은 동아줄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다리 밑 깊숙한 곳, 하수구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는 허름하고 축축한 여인숙. 어제까지만 해도 번지르르 했던 민주는 이제 찢어진 이불 위에 누워 덥수룩한 수염에 멍한 눈으로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살던 프로젝트 본부장에서 아내를 내쫓은 하룻밤 사이에 그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서연의 회사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잃고 허영심에 치른 결혼식 비용 때문에 막대한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썩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미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민준의 비참한 꼴을 보고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지만 억지로 거만한 말투를 쥐어짰습니다. 거기서 뭐 해요? 일어나서 돈 벌어야죠. 결혼식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우리 모자를 굶어 죽일 셈이에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이 그의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유미의 볼록한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빈 소주병을 잡아 유미의 귀를 스쳐 벽에 세게 던졌습니다. 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 벌어서 너랑 어느 개자식 새끼인지도 모르는 그 애새끼를 먹여 살리라고? 민주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유미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가 날 인생 막장으로 만들었어. 내 가족, 내 아내와 자식을 빼앗아갔다고. 이제 와서 그 치욕스러운 낯짝을 들이밀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유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민준의 얼굴을 핥히어 피 맺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도 지지 않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바람 피우고 늙고 가난한 네 마누라가 싫어서 덫에 걸린 거잖아. 이제 너도 그냥 거지 새끼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큰 소리야? 한때 서연의 고통을 짓밟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영원을 맹세했던 두 사람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두 마리 야수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때렸습니다. 싸구려 여인 숙방 안에서 따귀 소리와 가장 저속한 욕설이 서로의 얼굴에 던져졌습니다. 연극에 막이 내리면 타인을 짓밟기 위해 결탁했던 자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게 됩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워서 구경하던 여인숙 이웃들도 혀를 차며 경멸의 침을 뱉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차들로 붐비는 사거리에서는 반쯤 미친 여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던 악독한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충격,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며느리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귀한 손주가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녀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강제 철거되던 날 입었던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진 붉은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서진 공작 깃털 부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쨍쨍 내리쬐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켜, 비켜. 굴착기 들어온다. 우리 집 50억짜리 저택이란 말이야. 서연이 어디 갔어? 서연이 불러서 밥하라고 해. 내 귀한 손주는 어디 갔어? 그녀는 부채를 휘두르다가 때로는 고급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희죽거리다 길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최 여사를 알아본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무서움 앞에서 혀를 차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단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멸했던 것들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쳤습니다. 자신의 악독함이 자초한 광기였습니다. 어떤 판결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 없습니다. 양심의 광기야말로 죄 지은 영혼을 가두는 가장 잔혹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잔인한 여자는 흔히 가족을 핑계댑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제 아들과 가문을 제 손으로 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며 벌받는 것을 보니 우리 마음속의 울분이 정말로 해소되지 않았나요? 원수는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이불을 덮었던 배신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아수라장은 그들이 직접 만든 지옥 속에서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파멸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여인 서연.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눈부시고 평온한 새 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잠시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세월이 흘러 시간은 고요한 강물처럼 어제의 먼지와 씁쓸함, 그리고 증오의 파편들을 조용히 씻어냈습니다. 인간 마음의 폭풍우는 결국 맑고 고요한 하늘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친 지 3년 후 수국이 만발한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서연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36이 된 여인의 풍성한 머리카락과 가녀린 어깨 위로 황금빛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탄력이 넘쳤고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이제 7살이 되어 듬직하고 영리해진 하준이의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공간을 순수한 행복의 선율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진그룹의 총괄 사장 자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역경을 통해 다져진 배짱으로 그녀는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창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에서 참고 견디던 창백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 제 손으로 가장 눈부신 왕관을 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빗물에 젖었던 그날 밤의 이혼 서류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니라 강인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늘이 당신에게서 형편없는 남자를 앗아가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서연은 내려놓음이야말로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증오의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원수는 저절로 당신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됩니다.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용하지만 뼛속까지 사무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가랑비가 내리던 오후 서연의 마이바흐가 붐비는 사거리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익숙한 모습에 닿았습니다. 한때 고상하고 풍류를 즐기던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흠뻑 젖고 색이 바랜 배달 대행 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생에 검게 그을렸고 깊게 팬 눈에는 피로와 가난, 그리고 절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처마 밑에 서서 떨며 먹다 남은 빵을 손에 든 채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차창 너머 서연의 고상하고 우아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이 굳었고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형편없는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수천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엄마에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하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내쫓았던 조강지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기운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어 서연아나 하준아라고 부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이 짠 빗물과 섞여 퀭한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잔혹한 처벌은 딱이나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여인이 눈부신 정점에 서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썩어가며 죽는 날까지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창이 스르르 올라갔고 마이바흐는 부드럽게 굴러가 그를 차가운 인생의 사거리에 홀로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고 한 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이제 옛 동네의 슬픈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잠옷을 입은 미친 할머니가 쓰레기장을 돌며 폐지를 줍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부러진 플라스틱 부채가 들려 있었고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부채질하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저택, 내 착한 며느리, 내 귀한 손주는 어디 갔을까? 옛 이웃들은 지나가며 혀를 차고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광기와 고독이라는 판결이야말로 운명이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자비로우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연녀 유미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민준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후 병약한 아이를 조산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아이를 안고 도시를 탈출했고 지방의 허름한 식당에서 자비를 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둡고 출구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긴 연극이 막을 내리듯 마무리되며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 법입니다. 결코 남의 것을 탐내거나 진심을 잔인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연의 여정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성의 진정한 행복은 부유한 남편을 얻거나 시댁의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동정을 구하기 위해 약한 척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닥쳤을 때 당신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사귀가 아니라 바람 앞에 우뚝 솟은 산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갈고 닦으십시오. 여자는 한 번 손에 쥔 것은 반드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갑옷으로,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통쾌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통쾌한 복수극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항상 강인하고 빛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